이건 경제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할 사건이에요.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분기 내 혹은 6개월 이내에 경기 하강이 시작되겠다. 유럽도 그 파도를 견디지 못할 거예요. 주가 지수든 부동산이든 더블 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이자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로 있는 최용식입니다. 최근에는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지난해 9월부터 집필을 시작했는데 10월 말에 이걸 탈고하고 출판사로 넘겼더니 출판사에서 제목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해요. 네. 너무 자극적이다. 너무 선동적이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경제병력으로 봤더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3월까지도 잘 안 믿어지더니 최근에 와서 미국에서 이제 몇몇 은행들이 파산하고 또 유동성 위기를 겪고 그러니까 드디어 조금씩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는데요. 자산 규모로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자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인데 경제위기 말씀하신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1년의 사태가 연달아 터졌잖아요. 실버게이트 사건이 터진 지 하루 만에 이제 말씀하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고 그리고 그 나흘 후에 또 그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이 그 파산을 했거든요. 또 바로 또 이틀 뒤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고 이건 세계 금융 안정의 중요한 은행 중 하나인데 이게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해졌었잖아요. 이게 1년의 사건이거든요. 연이어서 벌어지는 사건이라 이건 경제병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할 사건이에요. 이게 뭐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다지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의미는 이게 도미노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건가요? 아이, 그럼요.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총을 쏠 때 격발자가 나가야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각국 정부가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즉각적으로 이제 그 적절한 정책들을 펼치더라고요. 아직은 트리거 역할을 좀 하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경제위기 말씀하신 소장님이 예상한 그림 안에서의 일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슈예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트리거라는 것은 이미 이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터질지, 또 언제 터질지, 또 어떤 형태로 터질지 예측이 안 돼요. 이게 트리거는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거라, 이 돌발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수면 밑에서 작동하던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으로 올라오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경제병리학이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번에 은행 파산으로 인한 충격은 어느 정도고,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커질까요? 지금 그 미국의 세계은행이 이제 연달아서 그 파산했잖아요. 그 파산 은행의 자산 규모가 3,340억 달러거든요. 이거는 미국 본원 통화의 6%를 넘어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금융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미국이 신속하게 아주 적절한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첫째는 이제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밖에 이제 유동성을 즉각 지원하는, 이제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마자 JP 모건에 금융 지원을 해서 JP 모건은 그 돈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지원하는 그런 아주 그 적절한 정책을 시적절하게 펼쳐서 지금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걸 일단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는 아직 물 위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바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게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2007년도
상반기 말쯤에 베어스턴스 산하의 헤지펀드 2개가 파산을 했어요. 파생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이 가격이 폭락하면서 파산을 했거든요. 그거과 아주 유사해요. 그 트리거 역할을 하기 전전 단계쯤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그 두 헤지펀드가 파산하면서 베어스턴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베어스턴스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유동성 위기에 빠지니까 그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당시에 그 JP 모건에 300억 달러를 지원해서 인수를 시켰어요. 만약에 당시에 베어스턴스에 300억 달러를 직접 투입했더라면 그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것을 차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바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하면서 와커비아, 워싱턴 뮤추얼 이런 은행들이 이제 연달아 파산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은 9월 14일 날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금융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죠.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에선가 어떤 진짜로 또 트리거 역할을 할 어떤 사태가 터지면 틀림없이 이게 금융위기가 물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야 이게 또 트리거 역할을 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스위스 정부가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이게 또 트리거 역할을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용 파괴 원리가 물 밑에서 수면 위로 못 올라오고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뱅크런 우려, 뭐 은행 파산이 일어나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금융 시스템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이번 세대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직은 없나요? 아니요. 지금 물 밑에서지만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융위기는 진행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느낄 정도로 심각한 사태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디에선가 또 트리거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본격화해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셈이죠. 소장님이 출간하신 경제위기 관련된 책 1월에 출간됐는데 그 사이 여러 이슈와 은행 파산들이 있었는데 지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경제위기 결말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까요? 제 판단은 그래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1997년도에 태국에서 외환보이고 고갈 사태가 벌어지면서 외환위기가 세계 각국으로 전염이 되잖아요. 그때는 국제공조체제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 또 IMF, 미국의 상업은행, 다른 국제적으로 그 대규모의 은행들이 함께 이 외환위기를 당한 나라들에 대해서 구제금융도 해주고 상업차관도 제공해주고 외환보이고 고관리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 외환위기를 여러 나라들이 벗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국제공조체제가 수립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왜요? 우선 미국이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미국이 펼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 이게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냐면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저축이 그 고금리를 노리고 미국으로 이탈했어요.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자국의 금융자본들까지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환차액이 생기잖아요. 달러가 강세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경제 엔화는 심각해졌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였어요. 지난해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국은 2.1%의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성적이에요. 여건이 어려웠으니까.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난 3, 4분기에 그 분기별 성장률이 연율로 1.3%로 갑자기 반토막 났어요.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면서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어요.
이 축소 재생산 악순환하는 하는 성격이 아주 강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랬냐?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대체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인,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은 외환보유고 고갈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아니면 외환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이런 희생 위에 미국은 홀로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그 나라에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미국이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나 내년은 틀림없이 마이너스 2%대 성장을 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그래도 2023년 괜찮은 긍정적인 이슈는 없을까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변수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실물 부분은 물론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죠. 이제 세계 2대 경제 대국인 중국에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코로나 사태는 또 진정되고 있고 또 그 리오프닝 정책도 펼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석유 등 자원 가격이 등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변수들이 이제 작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실물 부분에서. 근데 금융 부분이 실물 부분을, 그러니까 실물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금융 부분이 부정적이면 실물 부분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소화기관이 기능을 잘해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요. 그러면 내 몸에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혈관계가 제 기능을 못 해봐요. 그 영양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체의 혈관계 역할을 하는 게 경제에서는 통화금융 부분이거든요. 이제 통화금융 부분에서 지금 비록 수면 아래에서지만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작동을 시작했고, 머지않아 트리거가 하나 크게 터지면 바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변수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물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변수가 있어도 그래요. 그러면 경제 위기 해결 및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기업, 개인 차원이 다 대응 방법이 다를 텐데요. 우선 정부부터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로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다른 나라를 보살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펼치는 그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는 1% 이상 높아야 돼요.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1%는 높아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저축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지금 현재 유동성 부족이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환율이 지난해 초 수준으로 복귀를 하루빨리 해줘야 돼요.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져 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 그리고 국제 금융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환차익이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을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만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차단하고 경기를 호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한은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3%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기업이나 개인은 사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파국으로 치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저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은 금리가 4.75, 한국은 3.5. 오히려 한국이 지금은 더 낮은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한국은행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고금리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보이거든요.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국 연준보다 더 빨리 올렸어요. 그건 시의적절한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영끌족들 등등 기업 대출을 많이 받은 빚이 많은 개인들, 기업들의 아우성이 이제 커졌죠. 근데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니까 금리를 미처 못 올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한국은행 총재든 경제부총리든
역대 어느 분보다 더 훌륭하신데 그 민심에 너무 매여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판단해야 할 건 그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그리고 환율을 낮춰서 나타날 부작용 피해, 특히 영끌용들의 부담 증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진행돼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들이 받을 피해하고 어느 게 더 큰가를 비교해야 돼요.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올해 마이너스 3% 성장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영끌족도 마찬가지고 부채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환율 하락으로 어려워질 수출 기업들도 더 어려워져요. 그걸 먼저 판단을 해서 경중을 따져서 경제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좀 약간 미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국이 그러면 이제 금리를 미국보다 더 높이려면 빨리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한국이 겪는 부작용도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이 클 거예요. 경기는 더 빠르게 하강할 수 있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진행돼서 하강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는 진행을 안 해요. 오히려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고 국제 금융 자본들이 국내로 환수되면서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경제의 성장을 추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동이 되면 다른 피해들 이거 전부 다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개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대한 신중한 투자 또 최대한 신중한 경제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 선물에 매도를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20배가 넘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또 다른 투자자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개인들은 기관 투자자들 절대로 못 이겨요. 정보도 제약이 돼 있고 또 그 투자 기법도 뒤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자칫 잘못했다 그거 하면 파산하는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 현금을 지키고 챙겨야 되는 건가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은 또 현실은 그거하고 조금 상반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이제 한 10억어치 샀다고 쳐요. 그래서 지금 주가지수가 많이 빠지고 내가 투자한 종목이 이제 폭락을 해서 한 2억 남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원래 빼고 싶잖아요. 그거 빼면 어떤 일 벌어져요? 그 2억 흐지부지 다 없어져요. 저는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난처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참는 수밖에 없다. 가지고 있는 것 가격 더 떨어질 거다. 그래도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시라. 그러면 5, 6년 후에는 그 가격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좀 중요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위기 때 어쨌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은 싸지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엄청 크게 오르잖아요. 그럼 언제쯤 투자를 시작해도 지금은 이제 위험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언제쯤 좀 시작하면 괜찮다. 확인할 수 있는 뭐 경제 지표나 사건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한 10여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 다 이제 그런 주기를 보였어요. 그래서 최근 주기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부동산이 이 투기 열풍이 분 게 2018년, 19년, 20년까지 3년 동안 투기 열풍을 불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광기는 3년 정도 지속을 해요. 그 다음에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이게 공포 분위기가 서서히 이렇게 조성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년이나 1년 만에 그게 붕괴가 일어나요. 추락을 하는 거 가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은 지금 21년 상반기까지 특히 광풍이 불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게 이제 패닉 상태 이런 로 이제 전개됐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강을 시작했잖아요. 붕괴가 시작된 거죠. 근데 지금은 급매물들이 거의 다 소화되면서 더 이상 이제 추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국내 경기가 국내에서 벌어진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하강을 했잖아요. 여기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덮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더블 딥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터지면 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공황기 비슷한 게 와요. 그럼 가격도 추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 뒤로 정체가 5, 6년이 지속이 돼요. 정체 기간은 대체로 5년에서 6년이 지속되는데 한 1년 정도 정체 기간이 발생을 하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이에요. 이 정체기까지 기다리시길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자, 2월 CPY도 나왔는데 그럼 3월과 2023년 금리 인상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지난 2월 달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2%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때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서비스 물가가 문제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얘기하다가 서비스 물가를 내세웠는데 이건 말바꾸기잖아요. 그렇다면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피치 못할,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2020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그 2.9%였었는데 2021년도에 이게 3.6%로 급증을 해요. 이게 8천억 달러를 넘는 아주 대규모 적자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천억 달러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미국을 이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차손 피해서. 그러면 미국은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진행이 된다고요. 이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그 고금리 정책이 강달러 현상을 나타나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다소 안정되더라도 앞으로 더 안정되더라도 미국은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고금리 정책이 국채 가격을 추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도 지금 파산했고 또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지금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 미국 금융기관들이 국채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들은 지금 타격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이게 이제 낮춰야 그 국채 가격이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경제가 호조를 보일 때까지는 비교적 긴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이에 약달러 현상이 나타나면 미국에 와 있던 국제금융 자본들 다 외국으로 이탈하는데 그때는 즉각적으로 경기를 하강시킨다고요.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미국 경상수지 적자랑 고금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의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환차손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차단하려면 강달러 정책을 펼쳐야 돼요. 강달러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요. 강달러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고금리 정책이에요. 고금리 정책을 펼쳐야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요.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달러 가치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강달러 정책의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과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고금리 정책은 당연히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다른 나라도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가게 되고 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그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 그 나라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경기 호조를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서 다른 나라들 한번 봐보세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지난해 말처럼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근데 경상수지가 적자인, 만성적으로 적자인 나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시라고요. 여러 나라들이 지금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가서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몇몇 나라들은 이미 외환위기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나라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국제금융자본들이 그 나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에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인가요? 그렇죠. 지금 지난해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그 금액이 2천억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번원통화의 0.07%고 또 광의 유동성의 0.003%예요.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태가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어요. 다른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게 무엇 때문이냐?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국내 저축을 빨아들였고 또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국내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과 국내에서 형성된 금융자본들을 미국으로 빨아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 성장률이거든요. 1분기, 2분기에 우리나라 분기별 연율 성장률은 각각 2.6%, 3.0%였거든요. 이게 3, 4분기에는 반토막 났어요. 1.3%로 떨어졌어요.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로 추락했어요. 이건 축소 재생산이 시작됐다고 그때 이미.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희생에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였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피해를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갑자기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타격은 어쩌면 더 심각하게 받을 거예요, 앞으로는. 미국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 지위를 언젠가 좀 잃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기축통화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미국 달러를 대체할 대안이 없어요. EU의 유로가 그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EU 내에서만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다른 통화나 재화와 언제든지 교환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통화를 언제든지 인출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세 번째는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통화를 가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 통화를 그 나라에서 즉각 환전할 수가 있잖아요. 다섯 번째로는 정부의 환율 조작은 최대한 자제해야 돼요. 아예 없으면 더 좋아요. 이게 없는 나라가 사실은 기축통화를 발행할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 여섯째는 정치적으로 장기간 안정돼 있어야 돼요. 정치가 흔들리면 통화 가치는 거기에 따라서 등락이 엄청 크게 일어나요. 폭락하는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올라가는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유로화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유럽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인 거고 위안화는요? 이 하나는 이제 막 말씀드린 조건 중에서 어디에도 안 맞아요. 일단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없어요. 이게 민주화라는 것은 민주화가 진척되는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집권한 뒤에 개혁개방 정책으로 민주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뒤로는 그게 계속해서 후퇴해 왔잖아요.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에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는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없이는 경제 성장을 지속한 사례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한때 4조 달러를 넘었어요. 그 금도 엄청나게 이제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축통화의 조건, 이게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그 통화에 대해서 신뢰를 안 줘요. 그래서 당분간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의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중국 시장에서는. 자, 그럼 원달러 환율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환율 변동의 경제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사실은 그 우리나라 환율이 지난해 3월부터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경제 원리상으로는 환율이 오르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경상도지 흑자는 2021년도에 무려 852억 달러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852억 달러의 외환이 국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는데 환율은 올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환율 인상을 시킨 거는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환율을 인상을 시키니까 미래에 나타날 외환 수요가 현재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환율이 급등해요. 그래서 한때 그 장중에는 146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또 그거 안정시킨다고 외환보유고를 무려 500억 달러를 작년에 풀었어요. 환율을 정책 수단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정부는 지금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네. 그러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믿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현실에서는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었어요. 예외적인 사례가 없어요. 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줄어드냐면 같은 수출 물량을 수출하잖아요. 우리 원화 가치가 추락했으면 달러 베이스는 이게 수출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외 바이어가 니들 환율 많이 올라서 이익 많이 남기지 수출가격 좀 깎아줘. 다 수락해요. 다 받아들인다고 수출업체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은 적정 이윤 플러스 생산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해요. 적정 이윤만 주어지면 가격을 낮춰가요. 그래야 더 많은 수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수출업체들이 가격 낮춰가는데 수출이 증가할 수 있겠어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이론과 현실은 다른 법이라는 거를 정책 당국이 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저 자신도 참 답답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사람들 심리는 권위에 대한 복종의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이비 이 종교단체에서 교주가 우리 집단 자살하자 그러면 자살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또 그 초짜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주잖아요. 그럼 수간호사는 또 그 처방대로 환자에다가 처방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이 전기 충격 실험으로 실증한 심리예요. 어떤 실험인가요? 학습 효과를 검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험자를 모아요. 그 피실험자는 조교예요, 조교. 그리고 이제 그 실험자가 그 어떤 질문을 해서 피실험자가 조교가 답을 잘못 알면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하면 이제 전압을 높여요. 세 번째 잘못하면 더 높여요.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올리게 되면 이제 몸부림치고 제발 좀 여기서 풀어달라고 막 아우성치게 만들어요. 근데 교수가 그 실험자한테 지금 실험 중이니까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전압을 높여라. 그러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실증적으로 했는데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수와 조교는 다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 당국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이 좀 심해요. 근데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자칫 잘못하면 그 나치의 유태인 학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독일 국민들이 대단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치의 명령에 의해서 유태인 학살에 동참을 했잖아요. 제일 심각한 것은 사이비 교주들이 이 신도들한테 명령했을 때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집단 자살도 일어나고 뭐 최근에 JMS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하는 것처럼 사실은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설득력도 없고 호소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게 참 저 자신도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보다 정책 당국이 제발 좀 현실을 좀 봐라.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 이걸 좀 용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꾸 드려요.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강세인데 고용은 향후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고용이 지금 호조인 것은 다른 나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성과거든요. 이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든 정책의 결과물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부메랑에 대해서 그 나라에 타격을 줘요. 미국의 경기는 하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고용은 당연히 줄어들어요. 고용이라는 것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때 증가해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때 기업 이익이 커지잖아요. 기업 이익이 커지면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그러잖아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고용인데 미국 경제가 조만간 하강하게 되면 고용 사정은 어려워져요. 그걸 왜 미국 정책 당국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그럼 물가와 금리, 고용이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키팩터일 텐데 이것들의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미국의 경제 정책을 그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상황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미국은 1970년대까지 그 재정 정책을 펼쳐서 경기 호조를 지속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재정 적자 정책이 경기를 상승시키고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고 그래서 선순환을 하면서 신용 승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믿고 그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재정 정책을 포기하고 1980년대부터는 통화금융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을 해요. 미국 경제의 경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통화금융정책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특히 이제 그린스펀이 미국 그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부터 금리를 미세 조정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힘을 써요. 그래서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 번영을 누려요. 그래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재정정책을 포기하고 금리정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경기가 하강의 악순환을 보일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금리를 미세 조정을 해가요. 그것도 적기에 금리가 하강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 정책을 펼치는데 반면에 경기가 과열될 것 같은 징후가 보이잖아요. 이 과열 징후는 제일 먼저 물가 상승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 금리를 즉각적으로 올려요. 미세 조정을 해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펼쳤거든요. 소위 베이비 스텝이라는 그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요. 0.25%씩 올리거나 내리는 그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그 2000년 그 나스닥 시장이 붕괴될 때까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그 나은 경제 성적을 기록하게 돼요. 다른 나라도 따라가게 된 거죠. 나스닥이 붕괴된 다음에는 그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는 또 금리를 미세 조정하는 그 정책을 다시 펼쳐요. 그래서 또 호조를 장기간 이어가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안정적이었어요. 미국의 경제정책이. 뿐만 아니라 2000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과거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해내. 그 금리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이렇게 막 발전하다 보니까 금리가 늘뛰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의 금리정책이 실패했던 것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수 식자가 갑자기 커지니까 이게 금융위기를 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았는데 지금은 그게 한계에 왔어요. 자,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더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잖아요. 그럼요. 앞으로 그럼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져서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동결을 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라도 계속 더 올릴까요? 고금리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금융기관들은 국가 채권에 많이 투자한 데예요. 근데 국가 채권은 지금까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급상승을 하니까 국채가 가격이 급락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그니처 은행이니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니 이런 데가 지금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안정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릴 수도 없고 금리를 올리자니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금리를 낮추자니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에 투자된 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잇게 되고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을 이탈하면 미국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지금 빤히 내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와 있어요. 자, 올해 그럼 미국과 유럽 경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은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으로 해외의 저축 그리고 금융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경기가 호조를 이제 기록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고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직전인데 지금 하필이면 이런 시점에 그 실버 게이트 또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 이런 그 등이 이제 지금 그 파산에 몰렸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쳐서 그걸 일단 차단하긴 했어요. 근데 또 어디에서 트리거 역할을 할 게 터질지를 몰라요. 저는 지금 미국 경제에도 조만간 한 분기 내 혹은 6개월 이내에 경기 하강이 시작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미국이 이 강달러 정책으로 1981년도에는 다른 나라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할 때 홀로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근데 82년도에는 마이너스 2%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럽도 지금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몰릴 정도로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조만간 금융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진행을 하게 되면 유럽도 그 파도를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 파도에 휩쓸려서 경제난이 아주 심각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중국은요? 중국이 가장 심각해요. 중국은 이미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KBS가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빈집이 6,500만 채였어요. 2019년에. 그렇다면 그때 이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하고 또 금융위기가 터졌어야 했어요. 근데 중국은 통제 경제 체제예요. 이 통제를 통해서 그걸 차단을 한 건 사실이에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통제경제 체제라는 이 댐으로 그걸 차단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댐 위에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붕괴해요.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1대1로 사업이에요. 중국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9,700억 달러를 관련 국가들에게 상업차관으로 제공했어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7천억 달러의 통화수화표를 체결해 줬어요. 근데 그 관련 국가들이 하나같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서 통화가치가 거의 뭐 휴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지금 폭락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9,700억 달러하고 7천억 달러 이게 지금 부실채권이 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장부상으로는 그 가치가 보장이 돼 있지만 현실상으로는 지금 거의 사라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중국도 조만간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방정부 재정이 지금 어떻게 꾸려갈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등등으로 이게 붐을 이루니까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지방 재정을 충당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진 거죠. 부동산이 몰락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지방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지방금융공사들이 하나같이 지금 당장 파산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경영수익이 악화됐어요. 어디에선가 트리거만 터지면 중국에서 먼저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통계 조작만 없다면 마이너스 5% 초반대 이런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해주고 있어요, 제가. 일본은요? 일본은 어쩌면 중국보다 심각해질 수 있어요. 지금 상태는 아닌데 앞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연평균 성장률 0.8%에 불과해요.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도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거의 지금 실종되다시피 하는 상황이에요. 기업 체질은 극단적으로 약화돼 있고 그 영향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등등의 체력도 뚝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본 경제를 덮치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는 일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체력이 약한 사람 병에 걸리면 거의 죽거나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 몰리잖아요.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본에서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일본은 마이너스 5% 후반대 성장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제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뭐 30년이라 표현하고 말씀하신 대로 연평균 성장률 뭐 0.8%에 불과한데 지난 30년 동안 일본도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정부나 기업은 왜 이렇게 장기 침체에 빠졌을까요? 일본이 초장기 경기 침체에 빠져든 원인을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원인을 찾아냈다면 그 원인에다 처방하면 바로 살아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해요. 과유불급이다.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거죠. 부족한 것은 급성질환을 일으키는데 넘치는 것은 만성질환을 일으켜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양 과다가 되면 성인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건 금방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초장기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 이게 너무 과다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과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본의 엔화 가치는 폭등을 해야 해요. 그럼 수출업체들 다 망한다 그래서 일본이 그 엔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소위 엔저 정책을 펼쳐요. 그 엔저 정책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본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그 외환을 정부가 흡수해 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외국으로 해외 투자라는 미명에 내보내야 돼요. 그 일본은 그 해외 투자라는 미명으로 수출 기업들이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국내 경제는 부진해지죠.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가 근본 원인인데 아직도 그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하면 당연히 국내 경제는 부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내 투자 못 해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경제 병리학이라는 게 경제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원인 그 분석 진단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병리학이 하루빨리 지금 그 경제학에 도입돼야 되는데 하다못해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경제 질병의 일반 원리들 이거라도 좀 세상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신흥국들은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인가요? 신흥국들 말도 못해요. 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던 나라들, 이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거의 모두가 외환위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해외에 투자된 그 국제 금융자본들 다 끌어갔잖아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레바논, 스리랑카 등은 벌써 오래전부터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외환보고 다 고갈됐어요. 최근에는 파키스탄, 튀르키예, 헝가리 등도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 밖에 아프리카 52개 국가 중에서는 30개 국가에 가까운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등 대여섯 개 국가가 위험한 상태예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중남미에서도 페루, 칠레, 브라질, 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 나라들도 몇몇 나라가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외환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는 우리가 이미 1998년에 충분히 겪었잖아요. 그런 일이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외환위기는 그렇게 중대한 경제 질병인데 저는 왜 거기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안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조금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국가들만 다 합쳐도 한 50개 정도. 한 50개국에 가깝죠. 네. 엄청난 숫자예요. 이런 신흥국들의 위기는 어떤 도화선이 일어나면 더 커질까요? 어느 나라에선가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이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용 파괴율가 작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세계적인 유동성이 신용 승수배만큼 줄어드는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면 외환보유고가 고갈돼서 지금 당장에 외환이 필요한 나라들은 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더 심각해지는 거죠. 한국 경제는? 저는 한국 경제 얘기할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5%를 넘는다고 믿는 사람이고 미래도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환율이 올라서 일단은 수출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가 불안해졌어요.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수입 원자재 가격은 오르게 돼 있잖아요. 시설재 올라야 되잖아요. 다른 소비제품 가격 올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물가 불안에 대해서 뭐 석유 가격 등 자연 가격이 올라와서 그렇다는데 석유는 우리나라 수입 전체 중에서 수출용을 제외할 경우에는 5% 내외에 불과해요. 석유 가격은 아무리 크게 올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끼쳐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2001년 그때 당시에 $50 미만에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한때 $94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물가 불안은 안 일어났잖아요. 2006년 이때까지. 환율이 오르면 반드시 물가는 불안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환율 상승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때문에 우리 저축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내의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잖아요. 그 결과 우리나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또 축소 재생산은 악순환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GDP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생산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산이 줄면 소득 줄어요. 소득 줄면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 줄어야 돼요. 생산 줄면 또 소득이 줄어요. 이게 악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지금 마이너스 3%대 성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인가요?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가계부채가 지금까지 경제 위기나 경제난을 초래한 역사적인 사례는 세계적으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금융기관은 1,000억 원을 한 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1억 원씩 1,000개 가게에 대출해 주는 것보다 훨씬 관리 비용이 싸요. 기업에 먼저 대출해야 수익성이 높아진다고요. 1,000개의 가게에 1억씩 그 대출해 줘봐요. 비용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자본 축적이 충분해져야 그때 비로소 가계 부채가 나타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후반까지도 우리 개인들은 은행 대출 받는 거 꿈도 못 꿨어요. 정부가 규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해도 충분한 이익을 남기는데 왜 비용이 비싼 개인들한테 가계 대출을 해주겠어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그거는 그때부터 우리나라 자본 축적이 팽창했던 때문이에요. 지금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은 많고 또 경제도 안정적이에요.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더라도 경기 부진을 겪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먼저 봐야죠. 자기가 관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보고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통계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m 잘하면 미국에서 똑같은 1m 잘해야 돼요. 공식적인 통계로 가계부채 비율을 산정을 해야 한다고요. 한국은행 그거 발표하잖아요. 가계신용을 매월 발표해요. GDP 매분기 발표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통계 지표로 가계부채 비율을 산정을 해야 한다고요. 그건 지금 우리나라가 90%예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한 120% 가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고 소득도 더 많아졌을 것이고 또 경제도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걸 지나치게 억제해왔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해소한다. 그런 미명하에 가계신용을 극단적으로 억제했어요. 첫 해에 0.2% 증가시켰을걸요? 억제했죠. 근데 가계신용도 통화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피가 잘 돌아야 이 몸도 튼튼하고 애들은 성장도 잘하잖아요. 이 한참 성장하는 애의 심장 그 대동맥에다가 집게로 쪼여서 피가 안 돌게 해봐요. 죽는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노무현 정부처럼 경제 여건이 좋았던 그 상황에서도 경기가 부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가계부채 억제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해서 경기가 부진해지니까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축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금융기관들은 다른 데에서 투자할 장소를 찾아야 돼. 그게 부동산이었어요. 자,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어떻게든지 빚을 내서 집을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게 2000년대 후반에 5, 6, 7년도 연달아 투기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40%에서 70%까지 급증을 해요. 가계부채를 억제한다고 했던 정책이 가계부채를 더 심각하게 만든 거예요. 가계부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경제 전문가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그런 정책을 엉터리 같은 정책을 펼친 거예요. 좀 지난 얘기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제가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직전에 제가 그 보고서를 써서 줬어요. 당신이 집권하면 가계부채가 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를 거다. 만약에 그걸 해소하겠다고 가계신용을 억제하면 당신 집권 말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2005년도에 저를 찾더라고요. 그 보고서 가지고 오라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겠죠. 제가 주고 그냥 청와대에서 바로 나왔어요. 좀 지금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죠. 자,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그 거품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은 집값 하락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시나요?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거시경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냥 라운드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거품이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뭘로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1989년 4월 달에 주가지수가 1004까지 올라갔어요. 당시에 미국 그 다우지수는 2500 약간 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3200대에서 놀고 있어요. 아니 3200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2300대에서 놀고 있어요. 미국은 36,000대에 갔다가 지금 32,000~33,000대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거품이 생긴 적이 없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주가지수라는 게 경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주가지수는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좀 달라요. 우리가 이미 겪었듯이 아파트 투기 광풍이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폭락 사태가 있었고, 이제 그 거품이 꺼진 거죠. 저는 거의 꺼졌다고 봐요. 이제 금매물이 거의 소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지금은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정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5, 6년 정도는 정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세계 경제에서 터질 금융위기예요. 이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다시 덮치게 되면 주가 지수든 부동산이든 더블 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우리 개인들도 어렵지만 국가 경제도 진짜 어려워질 텐데 하는 생각을 지금 자꾸만 그런 생각에 제가 스스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자, 현재 미분양 수치가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 통계 나온 걸로는 7만 5천 채 정도가 미분양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증가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래도 지금 급매물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호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조금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경기를 덮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미분양 사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업 전체가 붕괴위기에 간다고요. 건설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좀 참을 만할 거예요. 문제는 시행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행사의 자금을 대줬던 PF의 자금을 지원해줬던 여신 전문기관, 특히 저축은행 등 뭐 이런 쪽, 또 그 PF를 주도했던 증권회사, 이런 쪽은 상당수가 파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파산 얘기 나와서, 그럼 한국의 은행들도 미국의 은행들의 지금 파산처럼 좀 파산 위험 및 뱅크런 우려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 때 이미 면역 조사를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네. 우리 금융기관 3분의 2가 날아갔잖아요. 종금사는 다 날아갔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은행들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은행원들도 위에서 아무리 강력한 지시를 하더라도 안 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그만큼 강력한 면역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은 지금 경영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작다고 보여요. 이건 대형 금융기관들 이야기고, 소형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여기는 좀 욕심이 과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과한 은행들은 파산할 텐데, 그래도 그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의 시스템 위기, 이거는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세계 경제에서 발생할, 해외에서 발생할 금융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덮치면 우리 은행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보다 더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올해 또 부동산 시장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는 또 뭐가 더 있을까요? 그게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죠. 그거 저는 올해 터진다고 봐요. 그 터지면 대책이 없다니까요. 조만간 트리거가 어디에선가 터질 거예요. 그거 제가 특정을 못해서 지금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대충 감이 잡히는 곳은 있어요. 근데 다른 무엇인가가 트리거의 역할을 하게 되면 기존의 트리거 역할을 할 게 또 딱 숨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무엇인가 좌우간 트리거가 터지기만 하면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로 바로 가요. 지금 워낙 상황이 어렵잖아요. 미국의 세계 은행들이 지금 파산을 했잖아요. 그 규모가 본원통화의 6%잖아요.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걸 미국이 일단 차단하긴 했어요. 이게 이 금융위기를 작동시키는 그걸 차단하긴 했어요.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잠시 멈췄는데 트리거가 미국이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는 데서 터지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특히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 그때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금융위기로 가야 돼요. 소장님이 경제 공모 한 50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 부동산 그런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재테크로 부자가 된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분들 진짜 신중해요. 그리고 경제 변수를 거의 매일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요. 그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촉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것 같아요. 물론 선언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겠죠.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촉을 가지고도 성공했다가 실패한 분들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 우리 연구소에 큰 그 혜택을 줬던 분도 한때 대단히 성공했었는데 무모한 투자가 결국은 지금까지 벌었던 걸 전부 다 파괴를 시키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단히 치밀하고 또 대단히 신중하고 항상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할 정도로 비관주의자예요. 그런 의에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제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50년 동안 경제 공부하셨는데 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은 조건이죠. 돈이라는 것은 내 선택 수단을 넓혀줘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가 소득 수준이 10배다. 그러면 이 못 사는 나라가 생활 수준이 10분의 1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잘 사는 나라가 10배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봉이 10억인 사람과 1억인 사람이 그러면 생활의 수준 차이가 10배냐? 그건 아니잖아요. 선택의 수단만 넓어져요. 응?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이게 선택의 수단을 넓히고자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이잖아요. 그 목적을 가져야 그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목적은 좀 위대한 데서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치 채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저는 경제학자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투자에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 조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제는 현재도 튼튼하고 미래도 더욱 밝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경제 위기만 어떻게든지 견디고 극복해낸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기회를 2, 3년 지나면 반드시 오니까 반드시 잡으시라고 이 말씀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